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이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당선되자마자 지금 가장 먼저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 저 뒤에 멀리 보이는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런 공약을 했죠.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진모를 보고 이 청와대 안에 있는 관저는 떠나서 이 국무총리 공간 쪽으로 옮기겠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방안이 무엇인지 이를 알기 위해서 자,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부장으로도 근무를 하셨고 경호실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신 우리 유형창 전 경남대학교 경호비사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뒤로 보면은 청와대가 보이는데 어느 대통령 때 경호를 하셨죠? 네, 전두환 대통령 때 입시를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중반기에 제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럼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다 근무를 했고요. 그렇죠. 지금 특전사 대위 출신이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경호실에 입시를 해서 20년 동안 계시면서 경호부장, 또 수행경호과장, 수행경호는 보통 건적경호, 같이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딱. 선글라스 안 끼도 됩니다. 그리고 경남대학교에서 경호비서학과 학과장도 하시고 교수로 지내시다가 지금은 또 퇴임을 하셨는데 그 대신 열심히 글로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인도 차이나 지역에 그 봉사활동을 하시고 오늘도 캄보디아 대사관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 사이클 코치를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코치 한 분이 국가대표 코치를 하는 친구를 이제 또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오늘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저도 들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우선 이 청와대를 보면서 제 뒤로 청와대가 보니까 청와대를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좀 잠깐 나누시죠. 자, 여기가 지금 광화문 내거리 쪽입니다.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보는 저 뒤가 큰 산이 북악산, 그 다음에 이 청와대 이곳이 본관입니다. 본관. 자, 여기가 본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본관이고 좌측, 우측에 또 조그만 것 있는데. 세종실과 충무실이 각각 위치하고 있죠. 그 옆에 이쪽에 저기 노란색 건물로 보이는 거 이것은 이제 연민관이고. 이것이 여민관. 그러니까 비서동이죠. 비서동이죠. 그 우측에 하얀 건물도 같이 비서동이고. 이것도 과거에 이거는 비서동으로 썼던 것이고요. 각각 이제 수석 비서관실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는 뭐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것이 지금 영빈관이죠. 그렇습니다. 그 외국 기빈들이 오면 사용 행사와 각종 그 대단히 참석자가 참석하는 행사 시에 사용하는 건물이죠.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석조 건물로 전라도에서 가져온 대리석 만들어낸 역시 내부에 오래 계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동아일보 빌딩인데 관저가 한 이 정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저 대통령 생활 공간 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에 상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춘추관이 있고요. 그 밑으로 앞으로 춘추관이 있고 헬기가 뜨고 내리는 녹지원은 지금 하얀 빌딩 바로 옆에 여기 녹지원과 겸해서 이제 헬리콥터장이죠. 여기가 헬리콥터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VIP와 일부 수행원들. 그러니까 이 청와대 내에 있는 건조하는 수석이나 일부 이제 행정관들이 탑승할 수 있고 경호관 일부가 탑승하는 헬기는 여기서 이제 탑승하게 되고 나머지 또 헬기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북악산 쪽에 또 이제 이쪽 자락 쪽에 경호원들이 운동을 하는 무술 연마하는 이 연무관은 지금 이쪽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각종 체육시설과 수영장 및 여기 것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빈관을 바로 앞에 있는 지금 좌측에 있는 정부 청사와 이것이 정부 청사입니다. 사이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정부 청사입니다. 지금 이 정부 청사로 구청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잠시 후에 말씀 나누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이 정부 총합청사 이쪽으로
출근을 한다면은 지금 관저를 쓰는데 지금 국무총리 공간을 쓴다고 하거든요. 그 국무총리 공간은 여기서 한 요 밑에 이 오른쪽 쪽에 있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끝에. 지금 완전히 그 청와대에 예. 우측편에 상가하고 있으며 삼청동 공원 네, 그렇죠. 올라가는 길 옆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경호적으로 취약하고 그렇죠. 문제점이 많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면은 총리 공간에서 출근을 하게 되면 강화문 내거리로 나오죠. 나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지금 직자를 못 하니까 네. 앞으로 유턴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저쪽 현대 빌딩을 통해서 저 뒤쪽으로 이쪽으로 돌아서 쭉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네.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 다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강화문이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지금 굉장히 폭증하고 네. 지금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이런 상태인데 그렇죠. 과연 뭐 청와대 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교통량을 가중시킨다고 그렇게 분석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차들이 많이 다니는 이쪽을 어쨌든 통과해서 이쪽 정부 종합청사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화문이 공사하기 전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했는데 지금은 한쪽 지금 공차 중이네. 왕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4차선 저 길만 가지고 굉장히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연 출퇴근 시간 때 이거를 다 통제하고 이동을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교통 문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만약에 하려면은 이 강화문 광장 이것을 완전히 또 새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문제를 좀 도출해 볼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다시 나누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다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세밀하게 전문가들을 모셔서 초빙을 해서 토론도 하고 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의문점이 남습니다. 자, 작은 청와대를 지향을 하고 구중궁궐에서 빠져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운영을 정말 국민들과 같이 국민들이 있는 현장에서 한다. 이것은 다 환영하는데 그런데 다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신변 보호는 중요한 것이고 또 청와대 안에는 대통령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뿐이 아니라 국가 전체 안전을 위한 장치들도 많이 있다고 해서 오늘 모셔서 좀 자세한 말씀 들어볼 텐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혹시 국가 기밀 이런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좀 큰 윤곽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기 첫날부터 그러면 5월 10일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하겠다. 자, 불과 2달 남았는데 만약에 이 2달 후에 이것을 실제로 실천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대략적으로 큰 문제점이 어느 것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먼저 짚어주시죠. 먼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발표하기 전에 경호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아주 세밀하게 받았으면은 이런 공약이 안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공약을 먼저 발표하기 전에 적어도 저희들 같은 경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떤 식의 공약으로 펼치면 좋겠냐는 이런 자문을 받았더라면 이런 식의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여야에 불문하고도 저는 항상 이걸 주장하고 있고 뭐 방송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과연 2달 만에 어떤 식의 간저와 사무실을 펼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는 거죠. 첫째, 사무실 지금 현재 숙소를 쓰고 있는 강남의 개인 복합주택 건물도 지금 현재 뭐 얼마 전에 그저께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데 저는 뭘 느끼냐 도청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복합 건물 숙소에 개인 숙소에 뭐 아파트 말이죠. 아파트. 그런 비슷한가. 그건 뭐 저도 몇 번 가봤지만도 굉장히 취약하지만도
이러한 정도의 시설은요, 예. 뭐 도청을 요즘에 첨단 과학에 있어서 예. 도청하면은 바이든과 무슨 통화했다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예. 그럴 예.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데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희 아, 전문가들 예, 입장에서.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사무실을 강화문에 정부종합청사로 옮긴다고 하면은 예. 과연 거기에 안전한 시설부터 해가지고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인적으로 어떠한 위험이 초래될 건가를 예. 세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 첫째 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많은 인원들이 지금 운집하는 장소에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인이냐 하면 것을 우리가 그렇죠. 안전조치를 네. 취해야 되고 네. 그 사람들이 메뉴에까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1층에서부터 통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빈번한 민원인들을 어떻게 다 통제할 것이냐는 예. 문제,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안전적인 문제, 예.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도청 문제도 심지어 지금 유리의 뚫림으로 인해서 도청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쓰고 있는 핸드폰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바이든과 통화를 했으면. 예. 핸드폰으로 해서 위치 추적을 가능해가지고 바로 어떤 미사일이나 그렇네. 어떤 그 공격을 할 때는요 정확한 위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번호도 다 공개돼 있어요. 저번에 뭐 해서 뭐 번호를 공개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알고 있는 전화번호인데 예.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딱 위치 타겟을 정하면은 그대로 공격당하기 쉽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차량도 원래 기왕 쓰던 차를 쓰고 있다는 건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은 어떠한 폭발물이라는 매스를 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도청 장치를 했는지도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당선자 대지부터 경호팀들이 붙고 나서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붙고 나서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하고 검색과 했지만도 그래도 위험하다 이거죠. 방탄은 준방탄, 비방탄, 그다음 완전 방탄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탄의 모든 조치를 해볼 때 어느 정도의 방탄은 돼 있어야 되는데 폭발물을 일단 대비할 때는 전혀 안 되죠. 뭐 이거 지금 이야기할 게 많은데 지금 이러한 것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옮긴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유형창 전 교수님께서는 그 저서도 있습니다. 경호학 언론이라는 저서도 있고 또 경호 안전 금척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문제죠. 네. 경호 안전 금척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그다음 비전문가들은 경호를 하면은 그냥 몸으로 한다는 바디가드적인 그런 요소만 생각하는데요. 지금 경호는요 과학적이고 면밀한 모든 문제들이 총남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음식을 취할 때는 식품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금 이야기했던 핸드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발물에 대한 리모트 컨트롤에 대한 그러한 어떤 통신, 주파수 이런 거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어떤 가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다음에 범인의 심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학문이 다 종합되어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요소가 90%라는 것을 좀 먼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경호원 그러면은 그냥 이 태권도 잘하고 유도 그렇습니다. 잘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네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순발력과 경호 대상자를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다. 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 뭐 연습을 한다. 그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손톱을 깎는 데는 머리를 깎을 때 항상 이렇게 비닐팩에다가 보존하고 한다는 것이 뭐 폭발물에 들어가면 시신을 못 찾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라도 일단 영혼을 달래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이제 이 경호도 보면 좀 과학 경호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대통령 경호실에서 나온 책인데 아시죠? 이 책 바람 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바람 소리도 놓치지 않는데 경호실에서 발간한 건데.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은 바람 소리를 그냥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바람이 약간 어떤 것을 경유해서 움직였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냄새도 이게 무슨 냄새지? 왜 이렇게 나지? 이런 걸 다 생각한다는 거죠. 건물에 들어가면요, 건물 하나에 VIP가 오셨을 때 한 점검해야 될 것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건물의 벽도 우리가
이 각도 엑스레이나 각종 초음파 장치를 통해서 백 속에 뭐가 있다는 걸 다 확인하고 점검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이 경호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그래, 걸 그렇기 강조해 때문에 주십시오. 그래서 이 경호가 너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네.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뭐 강화문에서 직무를 하겠다 했는데 그때 강화문 대통령 시대위원회 이것까지 만들었어요. 그것까지는 만들고 그때 유홍준 자문위원이 결국은 그렇죠. 부위원장이 얼마 전에 경호처장 할 때 주용훈 씨가 그 부위원장을 했었죠. 그러면 근양숙 여사 그 비서실장도 하고 그러면 그 사고 당시에 그 경호 책임자로 그렇죠. 있었던 사람이 그때 강화문 시대위원 부위원장까지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을 강화문으로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공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유를 막상 들어가서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저 전시를 대비한 어떤 전시 지휘본부 이런 것도 과연 청와대만한 그런 어떤 전쟁의 혀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구중궁궐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더라도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수도 천도 이 정도까지 어떤 사람 표현을 하던데. 그럼 거의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은 이 시설이 한 가지 두 가지 시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플랜을 통해서 적어도 임기 반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전시가 날 때는 어떻게 하고 평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호원들은 어떠한 숙소 내에서도 두 분만 그냥 가시는 게 덜렁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초수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근무 초수가 5개면은 5명을 곱하기 3개월을 한다고 할 때 15명 아닙니까? 15명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숙소가 돼야 될 거고 그 사람들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황실도 운영해야 될 것이고 초소에 대한 시설도 운영해야 되는 이런 단순한 일 하나라도 이렇게 힘든데 거기에 모든 보이지 않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시설까지 한다면 그게 한 달, 두 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이제 말씀을 못 하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비서실, 안보실 앞에서 한 4,500명 되고 경호실도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기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 있을 그런 장소도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집무실을 종합청사 국무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쓰고 있던 지금 구청 저 뒤로 보이는 종합청사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기 구청을 하고 한 4개 청을 쓴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만 봐도 구청 다 보입니다. 맞습니다. 구청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얼핏 말씀하셨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고청 유리 건물들에 저 다 노출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노출되고 동아일보 빌딩에도 노출되고 다 노출되는데 그 유리창에다가 뭐 하나 쏴도 바로 도청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쪽에 있는 대공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다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P구역이라 해가지고 P에 이제 A, B, C를 다 나눠가지고 대공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항공에 대한 모든 통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접근하지도 못하고 뭐 일단 그렇게는 하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물에 숨어서 뭐 롯데 호텔 같은 데 이런 데는 뭐 바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위장을 해서 그 유리창을 깨뜨리고 어떤 대공학이라든지 어떤 이 스나이퍼 무기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저격수 거의 100% 어떤 위해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주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은 지금 종합청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한 후에 어느 정도의 안전정책을 갖추고 난 가는 데 대해서는 반대 안 하지만도 그만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약 발표 전에 경우 전문가의 그러한 분석과 조언과 그러한 어떤 사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적으로 이제 당선되고 나서 막상 해보려니까
도출되는 문제점이 쫙 해가 체크리스트를 하면은 몇백 가지가 나올 건데 과연 이 문제를 금방 할 수 있느냐 이건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경호라는 것이 뭐 대통령 개인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것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대통령 경호를 지금처럼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 신변뿐이 아니고 어떤 저 안에 되면 뭐 벙커도 있고 국가 방위와 관련한 그런 분야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하게 할 필요 없다 하는 건데 가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비전문가적인 이야기인데 그 보이는 그 근접 경호 요원들 그 숫자가 많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애드밴스 팀과 디테일 팀이라고 그러는데 애드밴스 팀은 사전 선발 팀으로 해가 미리 가서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거기에 오를 어떤 워칭할 수 있는 모든 주변의 시설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놓여 있는 모든 물건들에 대한 안전,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버마, 미얀마 사태 때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 폭발물을 북괴군들이 북괴가 한 달 전에 벌써 다 세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검측을 하려고 하니까 야, 우리 국가의 그 위대한 영웅 아웅산의 영웅을 어떻게 그 묘지 위에다 올라갈 수 있느냐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이 책임지냐 하니까 우리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리모트 컨트롤로 이계한 대사가 도착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착각해가지고 누르는 바람에 그 폭발물 해가지고 그 폭발물에 대해서 돌아가신 것도 문제지만도 그 석가리가 워낙 열대 우리면 나무가 무거워가지고 거기에 깔려 죽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가 생겨난 뒤에 우리가 이제 개발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로봇 검측기를 해가지고 우리 위 내시경 하듯이 앞에 카메라를 달고 로봇가 올라 보내면은 드론처럼 뭐 이렇게 그렇죠. 뭐 해도 되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검측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모터게이트 이동할 때에 안테나 차량이 딱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수많은 주파수를 돌리거든요. 그 폭발물이 어디에 있을 때 그 주파수가 맞으면 터질 거 아닙니까? 이런 뭐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보안상 더 이상이 뭐 방송에 나온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런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이런 사실까지 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지금 상황이 엄중하고 위험한 사실이라는 걸 아시고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치밀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분석합니다. 저도 지금 얼핏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막 하면은 지금 저 종합청사 안에 아주 부처가 많이 남아 있어요. 세종시로 간 것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세종시에 부처가 있어도 저기 와서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국무총리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그러면 가천으로만 가서 일하라 하고 거기서 사용하겠다는 건데 국무총리 외에 저 안에 여러 개 부처들이 아직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겠네요. 뭐 마음대로 공무원들도 움직이지 못한 민원인들 과연 어떻게? 민원인들 뭐 그렇죠. 저 몇 번 뭐 민원으로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뭐 지금의 상황보다 더 엄중하게 통제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민원인들의 그 불만, 오히려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과 스킨십하면서 국민들과 좀 더 가까이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을 편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경호와 함께하는. 그다음에 이런 우리 국가 원수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건 방법이 뭐냐? 여기에 우리가 시발점을 삼고 새로운 검토에 어떤 백지 상태에서 새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점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렇게 이 김신조 그 기습 사건, 침투 사건 사건 이후에 이 국가 시설이 전부 다 이제 통째로 변경돼서 첨단 과학적인 공격 방법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대비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조치들이 저 청와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통째로 옮겨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와대 주변을 다 돌아가고 이렇게 보시지만 옛날에 철책도 없었어요. 김신조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저 뒤에 보는 북악산을 저쪽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까지도 그냥 들어왔었고 옛날 전차 다니던 시절에는 청와대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놀이터 삼아서 산책 삼아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것이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엄중하게 시설도 이렇게 보완하고 그다음에 어떤 장치도 하고 대비도 하고 그다음에 첨단적인 시설도 하고
뭐 여기 지금 발표를 못 하겠지만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한 그런 대비를 다 강구한 거죠. 뭐 센스라든지 이런 것도 부착했을 거고 그러한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사건이 안 생기도록 미리 대비하고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국가 시설 자체가 완전히 뒤비졌어요. 그때 그거 왜 그러냐? 그만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그 당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의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뭐 그냥 우리가 감성적으로 문제 접근할 건 아니다. 좀 더 지성적이고 분석하는 시스템 하에서 이런 거는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뭐 영빈관 조금 전에 소개드린 영빈관도 외국의 대통령이 오면은 뭐 만찬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다가 필요할 때는 다시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개방하면은 그 뭐 경호 문제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그것이 이제 바로 청남대 문제 아닙니까? 청남대를 개방해버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가실 데가 없잖아요. 못 가죠. 자, 그러면 호텔 같은 데도 대통령께서 이제 만일 어떤 휴식을 위해서 가요. 대통령 휴식은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통민당이 건너가 대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청남대 버스로 가가지고 왔었지 않습니까? 평민당. 평민당 때. 뭐 그때 건부치를 붙이나니 뭘 맞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얼마씩 사실 소박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죠. 근데 청남대를 개방해버리니까 대통령이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저도 청남대 가봤는데 아주 소박해요. 그럼요. 진해 저도까지도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들어가실 때 뒤에다가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하셨잖아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2층인데도 김대중 대통령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시설들이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개방할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충북도에서 얼마나 지금 재정적으로 힘듭니까? 그 넓은 시설을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시설을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면서 그런 시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불편 안 끼치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통령 이런 영빈관도 잘못 개방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방비가 안 됩니다. 다시 통제해 보십시오. 막 국민들 원성이 더 그렇죠. 다시 통제하면 더. 아예 지금은 대통령 시설이니까 못 가고 나고 아예 책임을 하지만도 한번 개방했다가 다시 그걸 통제하면은 불평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대안이 뭐냐, 차선책은 뭐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갈 거냐, 이러한 모든 것을 좀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밀한 분석해서 해야지. 덜렁 해놔놓고 나중에 거두지 못하는 이런 일이 해서 그러면 더 힘들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영빈관도 일반에 개방을 했다가 필요할 때는 접근을 차단하고 하겠다는 거고 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순방을 올 때 갈 때나 그 성남공항에 내리면은 그 차로 이동하면은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헬기로 이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헬기를 하면 저 녹지원 그 헬기장이 있는데 옆에 있죠. 옆에 헬기장이 있는데 그럼 그때도 대통령이 갖다서 헬기 내려야 되면은 일반 관람을 하던 시민들 다 나가라고 하고 헬기를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통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그러면은 이 일반 국민들은 자기의 불편함만 생각하지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으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좀 더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시민적인 의식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은 야 왜 통제해 이런 식의 불편부터 먼저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는 오히려 이 지금 청와대 문제를요 좀 더 안으로 좀 밀어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접시설에 대한 것도 좀 더 안전하게 하는 대신에 좀 더 안으로 밀어버려가지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에 있는 이 시설을 좀 더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어떤 포커스와 그런 데 대한 어떤 우리가 대비를 하면 더 좋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을 잘 운영하고 구중국리라는 개념도 없어진다 이거죠. 그럼 옛날에 김신조 넘어오기 전에 국민들이 들어와서 벚꽃도 구경하고 산책도 하고 한 것처럼 어느 시설까지는
지금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지금 완전히 청와대 주변 도로를 다 개방했죠. 이제는 그 시설 좀 더 안으로 더 이어주자 이거죠. 그러면 대통령과 국민들이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냐. 이 시설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국민들과 친숙한 시설을 바꾸네 이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나는 못하는지 조금은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정치 공약을 개발을 하면서 그냥 국민들에게 확 와닿는 이런 것을 뭐 청와대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청와대 안에 구중궁궐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문재인도 있었고 막 이것을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은 것이고 하나 더 짚어보고 해결책을 또 마련해야 되니까요. 관저 아까 보여드렸는데 관저도 문제인데 국무총리 관저를 대통령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부 청사까지 그 국무총리 공간에서 삼청동에서 빠져나와서 안국동 로타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대 본사로 가서 이렇게 쭉 돌아서 이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퇴근 시간에 전부 도로 통제해야 되죠. 도로 통제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아까 그 사진 설명에서도 제가 약간의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이제 강화문이 옛날처럼 세종문화회관 앞쪽에 도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한쪽 면만 가지고 양방향 통행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교통량이 폭증해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더구나 출퇴근 시간대 그걸 막아버리면은 이 강화문 일대가 완전히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연계선상으로 을지로와 태계로까지도 다 마비돼 버리고 서울 시내가 지금 완전히 불통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좀 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더군다나 총리 간저는 지금 현재 감사원 쪽이나 그 다음에 거기 극동문제연구소 쪽에서 바라보면요 내부가 다 보여요. 아 삼청동 저 위쪽에 감사원 저 약간 그 분석을 많이 했는데 오른쪽에 오르막에 있죠. 오르막에 감사원이. 그리고 그 앞에 극동문제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게 다 보여요 내부가. 아 공간 안이 총리 공간 안이. 그러면 총리가 그 앞에 저 손님들과 같이 이렇게 영접하는 시설이 한옥이 있거든요. 그 시설에서 뭘 하는 게 다 보이는데. 그 이낙연 그 총리 시절에 막걸리 마치던 거기. 그것도 사진도 찍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진기자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하면 과연 어떻게 지금 방지할 거냐. 그렇네. 이거 그냥 우리가 뭐 경호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완전히 대통령이 뭐 그냥 다 보이는 이런 식에서 손바닥인데 이런 데 대한 것을 좀 더 생각해 볼 때 들어가고 또 뭐 저기 지금 한남동 국방시설에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더 구정궁궐이에요. 거기 지금 외교장관 공간, 해병대 사령관 공간, 그 다음에 합창 국방 뭐 다 있거든요. 그거는요 더 중심이 더 깊어요. 이제 청와대보다도. 보이지도 않죠. 여기서는 보이기라도 하지 거기는 보이지도 않죠. 그거는 완전히 중심 안쪽입니다. 들어가면 한참 그거는 더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함부로 이렇게 자꾸 나열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청와대의 현재 시설을 좀 더 이렇게 국민과 친화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쪽으로 분석한다면 훨씬 더 지금 이 시설이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스킨십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화시키면 되는 저는 이렇게 몇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 제가 조금 이따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두 가지만 더 짚어봐야 되는데,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저기 공간 안 가더라도, 총리 공간 안 가도 소방사 경호가 미치는 구역에 자그마한 단독주택 마련해서 아내와 들어가려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두 분이 간단한 시설은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따라가는 만일 숙소 주변에 도로에까지 해가지고 초소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거는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삼선경호라고 그럽니다. 삼선. 삼선경호가 이제 1선, 2선, 3선을 나누는 건데 이제 1선은 VIP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이제 이거 핵심 지역 뭐 몇 킬로까지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밀 또 필요하니까 그 주변에 핵심 시설을 해야 되고 2선은 이제 뭐 외곽의 시설, 3선은 이제 완전히 먼 시설까지 이제 생각해서 지리적인 이제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 2선, 3선은 차지하고 1선 지역만 생각했을 때 그 초수를 몇 개를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5개를 한다고 하면은 3교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명입니다. 15명을 또한 숙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상황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 복지시설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뭐 근무자들 함부로 할 거 아니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두 분이 그냥 온숙하게 뭐 그냥 개인의 어떤 이런 프라이베이트한 네. 거라면 괜찮은데 오피셜한 개념을 생각할 때는 거기에 근무자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 근무자에 대한 편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포스는 어떻게 강구하시기 이런 종합적인 분석해 볼 때 그냥 두 분이 계신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분석과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분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들어서고 또 윤석열 보수 정부가 또 들어서니까는 북한이 다시 ICBM 막 발사하고 막 다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유사시도 가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전쟁 상태, 가령 최악의 경우는 그 상태에서 청와대에 모든 뭐 지하 벙커도 있고 통신시설, 국가 기밀 시설이 있는데 일단 유사시에 장소는 이야기 못하지만 플랜 B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지방으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전시에 우리가 전시지휘본부, 전쟁지휘본부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쓰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제가 이제 5.18 때 아까 특전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전사 대위 출신. 5.18 때 이제 내가 특전사 상실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모든 유선 전화는 다 끊겼어요. 다 차단됐습니다. 그러면은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유일한 전시지휘 통신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전시지휘 통신 라인. 그거는 아무나 이렇게 못 합니다. 그 뭐 국가 주요 시설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각부 장관들 뭐 이래가 주요 그것도 다 장관들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장관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라인만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청와대의 모든 전쟁지휘 시설이 다 들어있고 지금 현재 있는데 그걸 하는 데 대한 전쟁지휘 시설을 또 새롭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이런 유사시에 대비하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엄중한 지금 북한과의 관계인데 이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통신 한 라인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시의 그네들과의 어떤 우리 한미일과의 동맹과의 그런 어떤 한 라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며 우리가 딱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요 이 우방이든 이 우리가 우방이 아닌 국가든 간에 우리의 모든 비밀을 다 지금 알아내려고 촉각을 세우거든요. 지금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가지만도 여기 우리나라의 주한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선한 목적으로 온 사람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보기관 요원들은 다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고 뭐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에게 뭘 가져가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시설에 대한 안전은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장치들을 청와대에 다 해놨는데 그것을 놔두고 와서 새로 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반 정도 단계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좀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일단 제가 이 기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호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데 자 기자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구중궁궐이라고 하는데 구중궁궐에서 사람이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지만 구중궁궐에서 담작을 막 허무는 방법이 있어요. 허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 물리적으로 허물라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지금 구중궁궐이라는 게 너무 저 멀리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여기서도 다 보이는데 구중궁궐이라는 게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반과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기자들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춘초간에만 가둬놓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요리사도 다 아는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전에 아시겠지만은 YS DJ 이때는 춘초간 출입 기자들이 하루에 2번씩 들어갔습니다. 비서동에 들어갔어요. 오전 오후에 들어가서 그쪽에 주로 뭐 민정 라인, 또 정무 라인 참모들과 대화도 하고 비서실장과도 대화도 하고 하면은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돼서 만약에 그때 최순실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은 다 기자들이 눈치를 챘겠죠. 자, 근데 그것을 노무현 정부 때 막았습니다. 뭐 이유는 뭐 제가 그 전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막았어요. 막아서 기자들이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것뿐이 아니고 그 전에는 청와대 참모들이 자주 기자실로 와서 소통을 했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중궁궐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은
그런 소통의 문을 열면 됩니다. 소통의 문을 열고 대통령도 자주 기자실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구중궁궐이라는 그 굳이 나와서 이렇게 국가안보 문제까지 연결되는 그런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저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경호 전문가 입장에서는 원점에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도 시민 의식의 성숙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기자분들도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의식들이 좀 어떤 자기의 어떤 기자 어떤 직업적인 본성 때문이죠. 뭐 우리하고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하고 제일 많이 가급적 가까이 가려고 하고 가급적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어느 시간에 이제 방문하자 이런 걸 지켜줘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면요 막 그냥 무지막지하거든요. 뭐 취재하고 남보다 좀 더 빨리 어떤 저 취재를 해야만이 자기들이 이제 살아가는 생존이니까 물론 그건 알아요. 하지만도 자 요만침에 어떤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어떤 그걸 하면 같이 지켜줘야 되는데 특히 사진 기자들하고 우리 많이 부딪히는데 외국 가면은 뭐 저 좋은 카드 걸라고 장수하다가 외국 경호원들한테 거의 막 외국 경호원들 위로 웃으면서 밑으로 쪼이다 이러거든요. 저도 수행 많이 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사치 성숙한 문화가 있어야만이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서로가 물론 비서실도 문제지만 기자들도 그러한 데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같이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어떻게 하는지 직접 와서 이제 브리핑도 하고 직접 와서 기자들과 함께 하겠다 했으니까 춘추관을 좀 더 개방하고 기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시설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방금 이러한 모든 청와대의 시설도 제가 주장한 것처럼 좀 더 시민과 친숙하는 그러한 시설 안으로 밀어가지고 공간 재배치를 하는 공간 재배치를 해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춘추관도 좀 더 안쪽으로 연다든지 그러게 해가지고 춘추관과 함께 또 하고 언제든지 수석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도 가시다가 춘추관에 잠깐 들리자 하면 그렇죠. 그때 뭐 당직하던 저 기자들은 이거 뭐 그냥 특종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릴리스하면 되니까. 그런 식의 어떤 풀 기자들이 그런 건데 이런 모든 청안에 있는 시설을 좀 더 고객 편의주로 나간다면은 지금 시설도 절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구중궁궐이다. 저도 뭐 몇 번 여러 가지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를 자꾸 그렇게 보지 말고 청와대를 국민과 어떻게 호흡하는 시설을 바꾸냐는 그 의식에서 출발한다면 이런 문제 안 생긴다. 그렇죠. 지금 모든 뭐 국회의원이든지 그다음에 앵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호적인 전문 지식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에서 그냥 공약적인 걸로 자꾸 접근을 하시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 가지고 청와대 현 시설을 어떻게 운용을 잘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면요. 답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거.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지금 취재입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처음부터 밀어붙이면은 대통령 인수 때부터 밀어붙이면 이거 논란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2달 동안 이 공사를 해서 바로 박효로 출근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대통령 인수 준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좀 더 그런 문제를 방금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하면 국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바꿀 것이냐 여기만 간단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지금 취재하는 풀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옛날에 YS 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지금 도로를 완전히 개방한 것처럼 청와대를 어느 선까지 개방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물론 경우는 이제 힘듭니다. 아마 후배들이 나를 완전히 그렇죠. 그거를 몰려드는 이파를 어떻게 저 선배 완전히 죽인 놈이라고 할지 몰라도 옮기는 것보다 낫다. 제가 이제 일반 국민으로 돌아온 입장에 있어서 또 이렇게 가리키는 입장에서 분석해 보니까 조금 더 국민 편의주의로 접근한다면 이 시설을 가지고 절대 국민과 이렇게 도드라지는 시설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답은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출입할 때 경호를 하셨고 제가 여담이지만은 보통 이 경호원들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경호부장이나 뭐 건적 경호 하시는 이런 분들이 제비라고 부르죠. 제비. 아, 그거는 제비라고 부르는데 그 제비 그러니까 제가 한번 들었는데 제비들 빨리 붙어. 용어는 자꾸 바뀝니다. 아, 바뀌니까. 근데 아무는 기자들이 막 몰려들. 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아무니까. 바뀌고 뭐 코드 1이라는 통칭부터 예,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용어는 그때 바뀝니다. 아, 경찰도 암호가 있는데 예. 계속 바꿉니다. 왜냐면 뭐 방금 아신 대로 제비 알아버리면 그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각종 그 암호 용어는 예. 계속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갑자기 당시에 생각이 났어. 제비는 건적 경호위원들이 제비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건적 경호위원들에게 기자들이 VIP한테 접근하는 걸 제지 못한다고 제비들 뭐해 막 요하면 그러니까 송 본부장님이 그걸 아셨다면 이제 노출된 거니까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죠. 오늘 뭐 네. 여러 가지 예. 뭐 흥미진진하면서도 중요한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구중 근거에서 빠져나올 생각하지 말고 구중 근거를 바꿔라.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고 아마 이것이 지금 바로 이 논쟁이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서 네. 오늘 무슨 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하실 말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좀 더 격화되면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